레드콜TV 콜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 새벽 시간이네요. 즐거운 주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BBIG K뉴딜 지수 ETF 출시를 기해 가지고 몇 가지 뉴딜 지수 관련된 ETF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시간은 BBIG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BBIG 관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ETF가 이제 저번 주에 출시가 됐는데 ETF가 이제 10월 7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네, 출시가 됐는데 그러면 ETF라는 것은 물론 다 아시겠지만 특징 및 특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K뉴딜 지수 관련해 가지고 ETF의 단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이러한 약점, 단점이라기보다는 살짝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뉴딜 관련한 지수의 ETF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ETF 대응 전략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이 K뉴딜 지수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만한 사안으로 한번 마련을 해 보았습니다. 부담 없이 오늘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본인이 요 ETF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삑이라고 할 수 있는 BBIG 관련해 가지고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방송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데 오늘 방송은 모든 종목들을 사실은 직접 투자는 할 수는 없어요. 간접 투자하고 병행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ETF의 장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장점은 충분히 있고 그 장점을 상쇄할 만한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요.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늘은 쭉쭉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BIG는 무엇이냐? 이제 정부가 이제 현 정부가 뉴딜 정책이라는 K뉴딜 정책이라는 걸 발표를 했죠. 여기에 연동을 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는 K뉴딜 지수를 9월 7일, 9월 7일에 이제 K뉴딜 지수가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9월 7일에 시작을 했고 요거 발맞춰 가지고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10월 7일에 이제 저번 주에 ETF가 출시가 된 거죠. 한 달 만에 출시가 된 거고 그러면 과연 BBIG K뉴딜 지수라는 것이 뭐냐? 자, 이 부분이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네 개의 섹터에 각각 시총 상위 종목 10개씩의 종목을 분배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 시총, 각 섹터에 시총 1, 2, 3위에 4가지 종목만 따로 모아서 자, 요 3가지 종목씩 4섹터에 그러니까 12종목이 되겠네요. 12종목을 대장주로 하는 KLX, BK 뉴딜 지수라는 것을 가장 큰 지수로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각 섹터에 7개 종목 플러스 대장 3개 종목을 합친 각 섹터에 10개 종목씩 해가지고 KRX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 게임 해서 뉴딜 지수 이렇게 총 토탈 해가지고 5가지의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수를 발표하게 되고 요 지수에 따라서 요 지수에 연동하는 ETF 상품이 저번 주에 처음 출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음, 이 ETF 상품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호응도가 있느냐.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크게 반영을 일으키리라고 보고,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요번 주부터죠. 요번 주부터 시장에서, 물론 저번 주에도 좀 반응은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투자 패턴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BBIG K 뉴딜 지수 대장주입니다. 뉴딜 지수가 9월 7일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러면 9월 4일 종가, 9월 4일 종가에 3133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3133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인 10월 8일에는 2863으로 지수가 마쳤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9월 4일 종가, 그러니까 9월 7일 시초가가 이제 3133에서 2863으로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10% 정도, 처음에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10% 정도 낮은 지수 기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켜서 이 지수가 지수의 상승률이 높을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10% 정도 낮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가져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K뉴딜 지수가 아니라 이 전체 대장주 지수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전지 9월 4일 거니까 3993.99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뭐 3792니까 이거는 뭐 10%는 안 되고 한 5, 6%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9월 4일 종가 지수인 3476에서 지금 3097 저번 주 금요일 종가이기 때문에 한 10% 이상 지금 낮아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K 뉴딜 지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이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셋대우에서 이제 발표를 했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TV는 미래에셋대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ETF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거를 말씀을 또 드렸네요. 그러니까 요 K 뉴딜 지수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만 이제 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 그럼 종목 교체는 어떻게 되느냐? 2월, 8월 1년에 두 번 이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2월, 8월 두 번의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고, 자, 그러면 하나의 섹터에 대기업군에서는 몇 개 기업까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섹터에 시총이 여러 가지 기업이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 개 기업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관련하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요 세 개까지 올라가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다른 셀트리온 계열사가 시총 바이오 관련된 시총 10위 안에 드는 게 있더라도 이제 그거는 탈락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추가적으로 한 게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거는 디지털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된 겁니다. 예, 요거는 우리가 그 K 뉴딜 정책을 저번 달에 발표를 하면서 9월 달에는 디지털 뉴딜 지수가 한국거래소에서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번 달에 이제 10월 달에
그린 뉴딜 지수가 다시 발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종목 또는 어떠한 섹터가 구성이 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한국거래소 쪽에 연락을 해본 결과 아직까지 작업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곧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풍력이라든가 뭐 수소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린 뉴딜 지수에도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상승폭이 상당하죠. 그린 뉴딜 쪽은 마찬가지로 이런 그린 뉴딜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의 끈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월, 8월 종목이 교체된다라는 것, 그리고 대기업 계열군에 세 종목 이상 편입되지 않는다라는 것, 초과해서 편입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거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미래에셋대우 이제 팡은 알면서 BBIG는 왜 모르죠? 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팡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등등, 넷플릭스 뭐 구글까지. 그런데 뭐 사실은 이 팡 종목도 BBIG하고 뭐 거의 흡사하죠. 예, 종목군으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상품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죠.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대표주가 이제 BBIG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K뉴딜과 BBIG가 한 배를 탔고 한국판 K뉴딜 정책에 BBIG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번 주에 아마도 이제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BBIG 관련된 금융상품 또는 ETF가 이제 출시가 되겠죠. 예. 당연히 펀드형 상품이 계속 출시가 된다라면 그와 연동해가지고 BBIG 40개 종목은 시장의 화두로 당연히 뜰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염두에 두시고,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번 주에 시작된 BBIG 포트폴리오 내역입니다. 요거는 BBIG 아까 말씀드렸던 요 대표주 BBIG K뉴딜 지수 이제 대표주에 대한 지금 구성 내역입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ETF 상품이 지금 저번 주 금요일까지 이런 비중으로 구성이 되었더라는 거 하고요. 금액도 나와 있죠. 예. 자, 포로비스트가 제일 높네요. 10.15.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12개 종목이 ETF로 모여든 자금에 이렇게 이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두 번째 BBIG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ETF 지수에 이제 당연히 이건 1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요 상위 세 종목에 25%씩 들어갑니다. 25%씩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에 분배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25%씩 세 종목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분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관련해서도 더존 비주는 비중이 이제 좀 높아졌네요. 25% 초과가 됐습니다. KMW를 비롯해가지고 10개 종목 들어가 있고요. 자,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10개 종목으로 들어가고 비중은 3개 대장주가 25%씩 일단 들어가고 나머지 비중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ETF가 어떠한 특장점이 있느냐, 이제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ETF는 이거 이제 미래에셋 대우증권 홈페이지에서 이제 가져온 겁니다. 뭐 ETF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사주가 같은 건데 혹시나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잠깐 가져왔고 ETF는 뭐 당연히 거래소에서 상장된 종목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일반 펀드는 일반 펀드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환매 수수료가 있는 것도 있고 사실 없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일반 펀드가 대부분 없죠. 근데 ETF는 당연히 환매 수수료가 없고 단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신용거래 뭐 당연히 되죠.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차익거래되고 공매도도 됩니다. 네. 일반 펀드에 비례해 가지고 유연성이 좋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반 펀드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환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매 기간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 매도를 했다, 매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뭐 내일 종가로 되거나 아니면 뭐 해외 관련된 이제 펀드 같은 경우는 뭐 3일 후 또는 뭐 5일 후에 종가로 판매가 되는 기준 가격 5일 후에 이제 기준 가격으로 되는 3일 후에 기준 가격으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죠. 그런데 ETF는 그냥 뭐 오늘 ETF에 해당 펀드의 가격으로 바로바로 이제 사고 팔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좀 유연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직접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예, ETF는 거래세, 증권거래세가 면제다. 예, 주식 투자는 뭐 당연히 매도 시에 부과가 되죠. 예, 근데 ETF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면제다. 요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증거금도 일반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자, 해외 ETF도 많죠. 예, 많이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하고 지수 펀드하고 이제 차이점도 좀 있죠. 예. ETF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예, 요거는 이제 투자 의사결정과 매매 가격에 타임 렉 발생한다.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 지수대에 맞춰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예, 종가 베이스로 이루어지거나 이길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거에 견주어가지고 투자 기간도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 환매 수수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매 수수료가 없는 펀드도 요즘에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 ETF는 환매 수수료 부분도 없고 데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ETF가 이제 보수 및 펀드 운영 비용,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ETF 가격 안에 희석돼서 녹아서 들어가 있어요. 자, 인덱스 펀드는 이제 1에 3%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근데 ETF는 이보다는 저렴합니다. 이보다는 저렴한데 일반적으로 약 한 연 수수료 기준 해가지고 한 0.5% 정도 예,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수수료 부담은 일반 펀드보다는 수수료 부담은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는 있다. 그런데 이제 수수료가 있는 대신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가 뭐 거의 상쇄되는 수준으로 증권 거래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이 더 많죠, 사실 ETF가.
자, 그럼 아까 유동성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뭐, 이 정도 ETF의 장점들이 사실 많아요. 예. 단점이라고 하면 뭐 수수료가 조금 있다라는 것인데, 그마저도 일반 펀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ETF 특히 이제 우리 BBIG, BBIG KNewD BBIG ETF의 단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약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약점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약점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너무 모수가 ETF의 모수가 적어요. 예. 대장 ETF라고 할 수 있는 캐뉴딜 BBIG ETF는 12종목, 나머지 뭐 바이오 ETF, 배터리, 인터넷, 그리고 게임, 이 하위단의 ETF들도 10개 종목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10개 종목 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10개 종목 중에서 한 개의 종목이, 특히나 그 종목이 아랫단에서 아랫단 ETF에서 이제 25%씩 3개 종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를 이제 분배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개 종목에서 한 개가 펀더멘탈이 이제 흔들리는 대형 악재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ETF 전체가 다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ETF하고 좀 다른 점이에요. 예. 이 K뉴딜 관련한 ETF, 뉴딜 관련한 지수, 5가지 지수에 연동되는 ETF, 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ETF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모수를 갖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런 리스크 대응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개별 종목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악재를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약점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반 펀드보다는 낫죠. 만약에 이 종목이 뭐 배터리 관련된 ETF라고 하면 배터리 관련된 K뉴딜 ETF라고 하면 이건 10개 종목으로 리스크 대응이 좀 힘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일반 펀드라고 하면 인덱스 펀드라든가 뭐 일반 배터리 관련된 수익증권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종가 기준으로 매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기준가가 당연히 이제 속도상 늦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바로 사실은 실시간으로 팔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강점이 있으나 개별 종목의 악재는 실시간 대응하지 않는 한 좀 대응이 힘들 수 있다. 너무 적은 수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다른 ETF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분산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밸런싱, 분배라고 하죠. 리밸런싱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ETF도 12종목을 하든 몇 종목을 하든 처음에 이제 운영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요게 12종목을 지금 들어가는 BIG K뉴딜 지수 대장주 펀드, 대장주 지수인데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 한 두세 종목이 상당히 폭등을 했고 그죠? 그리고 뭐 한두 종목이 폭락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3개월마다 한 번씩 분산을 한다라는 것은 이 똑같은 비율로 12종목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헝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12종목이
많이 헝클어져 있을 거예요. 사실은 100%에서 두 종목으로 하면 한 8% 정도, 8에서 9% 사이가 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한 3개월이 지나면 많이 이제 헝클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비중이, 전체 비중이 15% 되는 종목도 있을 테고,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은 5% 되는 종목도 있을 테고, 이렇게 비중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분배를 통해 가지고 그 비중을 맞추는 거죠, 다시. ETF의 처음에 원칙에 맞도록 분배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금융상품들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4번 정도 이제 분배를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금융상품, 펀드 상품은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동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높은 상품들로만 이루어진 종목이라면 이게 3개월의 리밸싱은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ETF에 10개 종목인데 이 한두 개 종목은 쫙 올라가요. 예,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한두 개 종목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그러면 이 변동폭이 큰 장에서 한두 개 종목이 열심히 올라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열심히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한 등락폭을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예, 리밸런싱의 기간이 1년에 4번이라면 이 리밸런스 기간이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변동성에 따른 어떠한 수익 실현, 수익 실현이 좀 미진할 수 있다. 합리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금융상품이 특히 펀드 상품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뉴딜 지수 관련의 ETF들은 변동성이 여타 주식, 굴뚝주나 여타 경기 방어주에 비해서 변동폭이 크거나 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훨씬 높기 때문에 리밸런싱 관련해 가지고도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을 기준해서 1년에 2번 2월, 8월 종목을 변동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우리가 이제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BBIG의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신속한 편입이 힘들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SK바이오팜은 이 뉴딜 지수 전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은 이제 편입이 되어 있죠. 자, SK바이오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 K-뉴딜 게임 ETF 종목이에요. 여기에 이제 카카오게임즈가 들어가 있지 않죠. 네. 카카오게임즈의 시총이 펄어비스보다 높죠? 펄어비스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넷마블과 NC소프트 그리고 대장 ETF도 펄어비스 대신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펄어비스는 하위 10개 게임주만 모여있는 10개 종목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비중이 25%가 아니라 더 내려가겠죠. 이것이 내년 2월 이후에 이제 변동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시총을 담보하는 그런 대장주 역할을 하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반영의 속도가 좀 늦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영향이겠느냐? 뭐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큰 영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에서의 신규 상장 종목은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했고, 그죠?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내년 초에는 또 크래프톤이라는 또, 대형주도 상장을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KNUD 게임 ETF는 종목의 변동이 몇 종목이 이제 나갈 수 있겠죠? 시총이 이제 작은 종목 당연히 나가겠고, 그 두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될 테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요번 주이죠? 요번 주에 상장을 하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예, 빅히트인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게임 엔터테인먼트지 않습니까? 여기에 섹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빅히트는. 그리고 지금 빅히트를 엔터테인먼트 주가 아니라, 예, 언택트 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물론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럼 인터넷 관련된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빅히트가. 뭐 지금 뭐 따상만 되면 뭐 아주 가볍게, 예, 가볍게 이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늦다. 이거는 뭐 KNUD ETF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금융 상품들이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미래 성장성을 담보하는 종목들로 묶여진 종목이기 때문에 그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간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수익률을 챙겨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9월 7일에 이 K뉴딜 관련해가지고 한국거래소에서 지수가 발표가 된 이틀 후인가요? 예. 제 나름대로 어차피 종목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예.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예, 제 투자 자금을 그렇게 저의 원칙대로 한번 저 나름대로의 ETF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는 이렇게 뭐 40종목까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40종목까지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것을 따라가고 리밸런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편입되지 못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신규 상장된 종목까지 편입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냥 기존에 있는 금융상품을 이용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시간이 소중하고 전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기존의 그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상장시킨 이런 ETF 종목만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 BBIG 관련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는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분들 100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이러한 몇 가지 약점들을 나는 이 0.1%, 1%의 수익률도 아까워. 내 걸로 만들어 볼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ETF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약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은 수의 어떤 그룹핑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리스크 대응이 힘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거는 만약에 대장 ETF 이 12종목을 다 투자하는 거죠. 예, 내 1200만 원의 자금이 있어. 그러면 100만 원씩 다 넣어볼 거야. 그런데 이 12종목에서 그 기업의 펀더멘탈까지 흔들리는 대형 악재가 발생을 해. 그럼 그 한 종목만 팔아치우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인고 하면 ETF를 넣었으면 이 BBIG K뉴딜 대장주 ETF를 넣었으면 한 종목의 악재가 발생을 해서 아차 그리고선 그 ETF를 팔아버리면 이 한 종목뿐이 아니라 11종목도 포기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종목은 대형 악재이고 나머지 11종목,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11종목이 너무 좋아요. 예, 호재가 만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형 악재 때문에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접 투자를 한다면 그 한 종목만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리밸런싱을 통해서 비율 조정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냐면 3개월 동안에 이제 처음에 비율을 지금 ETF는 1년에 4번 이제 분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각 개별 종목들을 투자를 하고 저는 이제 40개 종목 다 합니다. 40개 종목 다 하는데 개별 종목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고 오른 종목은 그 투자 비율에 맞춰 가지고 팔고 내려간 종목은 그 오른 종목이 판 것을 내린 종목에 다시 메꿔 넣어가지고 비율을 조정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 관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ETF는 이 ETF라는 게 뭐 좀 어울리지는 않겠지만 스스로의 ETF를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 종목, 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대표적이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신속한 편입이 당연히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내년 2월 달에나 이제 편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종목이 내년 2월 내에 상장을 하지 못한다라면 종목 추가가 되는 시기까지 상장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엄청나게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8월에나 이 ETF에 편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상장을 하는 저 빅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그 편입을 하면 되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바로 편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뭐 물론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뭐 따상이 가고 뭐 그랬을 때 바로 편입하는 거는 좀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보고 어느 정도 따상이든 따따상이든 아니 이제 따상상이든 따상상상이든 이렇게 간 이후에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뭐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요. 요거는 뭐 개별 주식으로 우리가 만약에 ETF 상품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유리한 점이죠. 이거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거를 신규 상장 종목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요 엑셀 시가금 이런 것도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바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으로 나는 그 12종목 대장주 ETF만 한다. 뭐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 200만 원씩 이제 12종목이기 때문에 200만 원씩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매입가로 해가지고 주수가 이제 나올 테고, 이렇게 주식을 이제 매입을 했고, 현재가 관련해가지고, 평가 이익이 이렇게 나면, 평가 이익이 이 주식수, 이 주가, 이 주가를 한 주를 능가했을 때를, 리밸런싱에 남은 잔여 수익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더존 비지온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가 됐죠. 예. 리밸런스 잔여 수익 플러스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요 현재 주가에 맞춰 가지고 한 2주 정도를 팔고, 예. 18만 원이니까 2주 못 팔겠네. 이제 한 주 팔고 리밸런스를 좀 맞춰 놓고 나머지 좀 마이너스가 된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을 한 종목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는 처음에는 펄 어비스가 들어갔으나, 그죠? 네, 펄 어비스가 들어갔으나,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서 펄 어비스는 하위, 나만의 ETF 하위 종목으로, 게임 하위 종목으로 내보내놓고,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새로 넣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종목 변경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이러한 신규 상장 종목으로 우리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놓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중에도 이제 그 이런 뭐 엑셀 시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제가 점차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번 주부터 아마 더 핫해질 거예요. 네, 핫해질 겁니다. BBIG K 뉴질 지수 관련해가지고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을 할 것인지,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일반적인 ETF, 지금 미래에셋 대우에서 출시한 ETF 상품을 가입하는 것 오케이. 그리고 더 이것보다도 그러한 조그마한 약점들을 더 상쇄시킬 수 있는 조금의 더 큰 수익을 노려본다라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한번 참조해가지고 실험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